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박수연이라고 해요. 저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무척 짧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이후 저는 행복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병원 특유의 그 약냄새 같은 거 아시죠? 그 냄새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였고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 그곳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해요. 아빠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 너무 바쁘셨고 어린 제가 혼자서 엄마의 병상을 지키는 날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와 간호사들의 무심한 태도는 저를 더욱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들은 엄마를 돌보는 일을 꺼리는 것 같았고 그들의 냉담한 태도와 시선을 저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죠. 저는 병원의 간호사들이 참 싫었습니다.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어 누워만 있었던 엄마는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릴 때라 잘은 몰랐지만 그런 제가 보기에도 간호사보다 직급이 낮아 보이는 조무사나 간병인이 대소변 위생 관리를 거의 했지만 카테터 관리나 대변 배출 용기 같은 것을 관리하는 건 간호사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가 싫으니 서로 네가 하라며 미루는 모습을 제 앞에서 그대로 보였어요. 얼굴을 찌푸리고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는 등 가뜩이나 힘들 엄마에게 모멸감을 주는 모습을 자주 봤던 거예요.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할 뿐 정신은 멀쩡한 엄마였는데 엄마가 안쓰러우면서 간호사들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저 막연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을 거예요. 그 간호사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돌아가셨고 이후로 저는 늘 외톨이였어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되니 그 약냄새들로부터 해방이 됐으나 바쁜 아빠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일은 제 몫이 되었죠. 아침이면 저 혼자 스스로 일어나 아침 식사를 간단히 챙겨 먹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 보살핌 받으며 만날 늦잠 자고 부모님이 태워주시는 차로 편안하게 등교를 했지만 저는 일어나는 것도 아침을 먹는 것도 학교까지 오는 것도 모두 혼자서 해야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히 지내는 편을 더 좋아했던 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컸을 거예요. 공감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 처지가 더욱 비참해지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마땅한 재료가 없을 때도 많았고 그럴 때면 그냥 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요리를 만들어 먹거나 끼니를 건너뛸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청소며 빨래, 설거지 같은 모든 일은 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제 책임의 일이었어요. 엄마의 빈자리는 그렇게 매 순간 느껴졌고 혼자서 울었던 적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책임감과 자립심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외롭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자양분 삼아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남들처럼 학원 다니고 과외받고 그러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했고 바라던 대로 간호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더욱 키우게 됐거든요. 간호대학에서의 공부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첫 시간부터 시작되는 강의를 들었는데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같은 방대한 양의 전공 지식을 습득해야 했죠. 특히 해부학과 생리학은 기초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혀를 내두르며 질색하는 과목이었어요. 꽉 채운 강의 시간표대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도서관이나 스터디룸에서 동기들과 함께 모여 과제와 프로젝트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시험 기간이면 고3 때보다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드는 날도 있었죠. 간호학과 공부라는 게 암기 위주인 것이 많아서 시간 투자는 필수였거든요. 생소한 용어들과의 끝없는 사투, 그리고 몸까지 힘든 실습, 매일 바쁘고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의대생들과 공동 수업으로 진행되던 해부학 시간, 해부학 실습에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답니다. 의대생이었던 남편은 왜소한 체격에 창백한 얼굴, 안경 너머 소심하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까지 의대생이 아니라 병색이 완연한 환자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법한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같은 조에 편성되어 가까이서 보니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실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다들 당황했지만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제가 배운 대로 즉시 응급 처리를 시작했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대처로 무사히 별일 없이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정밀검사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다고 하던데 잠깐이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피를 보기만 해도 심지어 그게 사진이어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대에 오게 됐을까? 호기심을 넘어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을 넘어 짝사랑 비슷한 것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만 갖고 있었던 조용한 감정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은 적 없는 감정이었던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제가 졸업하던 그 해에는 유난히 경쟁이 치열해서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원하던 모교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첫 출근 날. 그러나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더군요. 신입이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기본은 알고 와야 하지 않겠냐. 이래서야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겠냐 하며 첫날부터 선배 간호사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시작됐는데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말투는 냉소적이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의 병실에서 봤던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질책이 쏟아졌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학교 다닐 때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듣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겪으니 생각했던 것 이상이더라고요. 흔히 태움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간호사들 사이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가하는 일종의 가혹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니 신입 간호사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제일 가벼운 건 업무 중에 행해지는 공개적인 질책이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주의로 될 일이니 이게?
이래서야 너한테 환자 돌보라고 맡길 수나 있겠어? 다음부터라니. 다음이 어딨니? 네 실수 하나로 환자가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다음이 어딨냐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줄 아니?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워서 온 거야? 어떻게 이런 애가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어? 우리 땐 상상도 못할 일이다. 갈수록 애들 질 떨어진다더니 얘 보면 딱 답 나오는 거지 뭐. 아휴. 그런 공개적인 질책은 저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했고 동료들 앞에서 그러니 모욕감은 물론이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찍힐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닌데도 그러는 게 억울하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자니 제가 그걸 다 해낼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뭐라도 하자니 보나마나 혼날 게 뻔하잖아요. 그래도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분량인 것 같아 용기 내어 말을 한 거예요. 이 업무들을 동시에 처리하기엔 시간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물리적으로 부족해?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그 정도도 해결 못하면 간호사 그만두는 게 낫지. 야, 우리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업무 받아도 아무 말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했어. 애가 눈치가 없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둘 다인 건가? 어떻게 저런 애가 붙었는지 모르겠어. 저런 애랑 같이 일한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네. 저러다 또 선배들 태움 때문에 못 살겠다 어쩐다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아우 정말 무섭다 무서워. 그런 애들은 애초에 간호사가 되면 안 되는 애들이야. 야, 너도 그런 애니? 너도 유서에 내 이름 적든가. 선배 간호사들이 하는 그런 말들은 저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고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며 제가 과연 이 병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품었던 꿈들까지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 간호사들이 늘 그렇게 날카롭고 환자들한테도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제가 선배가 되면 이런 악습을 근절하고 건강한 선후배 문화를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 저 선배들은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 그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후배들을 다루고 싶은 걸까요? 대학병원 신입 간호사의 삶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말까 하는 갈등과 그래도 이겨내고 버텨내야 한다는 의지의 다짐 속을 오가는 혼돈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교대 근무에 밤샘 근무까지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으니 이보다 더 치열하고 고달플 수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이름의 명찰을 발견한 거예요. 수련이 과정 중인 남편이 저희 병동을 돌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병약한 모습으로 힘들어 보였지만 의지 하나로 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고 저 역시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아는 짝사랑의 대상이었으니 저 역시 남편에게 알게 모르게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며 또 조용한 저만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죠. 유난히 바쁘고 힘들었던 어느 날 밤 남편도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제가 에너지 음료 하나를 건넸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고마워요. 뭐라도 좀 마시고 싶었는데 덕분에 힘나는 걸 마시네요. 고맙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저만 힘든 것도 아닌데요, 뭐. 그렇긴 해도 전 늘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제가 너무 센 척을 했네요. 저 잘난 놈 아닌 거 제일 잘 아시는 분 앞에서 말입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실 박 간호사님 계시는 거 보고 처음엔 그리 반갑지가 않았어요. 해부학 실습 시간에 실신했던 거야 다 소문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바로 옆에서 그걸 다 보셨던 분이라 그런지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실 것 없는데 어쩐지 그러실 것 같아서 더 챙겨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작은 음료수 같은 거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러셨구나. 참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요. 박 간호사님도 신입이라 힘드실 텐데 이렇게 가끔 신입 둘이서 의지하고 위로받고 그럴까요? 좋죠. 동지가 생겨서 좋아요. 그렇게 같은 병동에 있는 동안 남편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힘들고 고된 생활 중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다들 아시죠?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특별한 감정이 싹트게 됐고 한번 시작된 감정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았어요. 조용한 짝사랑으로 묻어두고만 있을 땐 몰랐는데 한번 터지고 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처럼 저를 짝사랑했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저를 불편해했던 사람인데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나니 남편도 제게 훨씬 더 깊은 마음을 주게 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끈끈한 연애가 시작됐고 저희는 서로를 더욱 가까이에서 챙기고픈 마음에 결혼을 원했죠. 그러나 남편 집안, 그러니까 시댁의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시모는 남편의 계모예요. 남편의 생모는 저희 엄마처럼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데 남편은 그때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저랑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던 부분이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남편의 계모는 차가운 성향의 사람으로 시부와 재혼해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남편에게는 사랑과 관심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시부도 남편에게 그리 큰 힘이 되어주진 않았고 그러니 남편도 저처럼 외톨이로 자란 사람이었죠. 물론 저보다 누리고 산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잖아요. 남편 또한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자란 제게 깊이 공감하며 안쓰러워했고 저희는 그렇게 더 애틋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상심한 저에게 남편이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청혼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 반대 같은 건 상관없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저희를 끝까지 반대했으니 축복은커녕 허락도 없이 결혼했고 시댁과는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지냈지만 저 역시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저희끼린 행복했어요. 남편이 시댁의 가족 구성원으로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아쉬움이나 미안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남편의 가족을 잃게 했다는 미안함보다는 얼른 아이를 낳아 남편에게 더 풍성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바람대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을 낳았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더욱 견고하고 완벽해졌어요. 아이를 낳고는 일을 그만뒀는데 좋은 간호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 꿈보다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몸이 약하니 먹는 것이며 뭐며 챙겨주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전업주부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일상은 간호사로 일할 때에 비해 결코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릴 때 텅 빈 어두운 집에서 홀로 쓸쓸하게 해야 했던 집안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행복하고 뿌듯했죠. 옹알이나 겨우 하던 딸이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도시락 싸서 소풍도 가고 그런 일상들이 다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이 늘 바빴으니 그렇게라도 짧게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모처럼 여유로운 주말 서울을 벗어나 근교 나들이를 나갔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남편이 많이 피곤해 보여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큰 트럭을 피하지 못해 난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남편과 딸이 모두 사망하고 저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됐어요. 제 과실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지만 제 탓이라는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 트럭을 피하자고 중앙선을 넘자니 반대 차선에서도 차가 오고 있었고 갓길도 없는 곳에서 핸들을 어떻게 꺾어도 방법이 없었고 죽어라고 경적을 눌렀지만 졸음운전을 했던 트럭 운전자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으로 남편과 딸을 모두 잃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감까지 더해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게 갑자기 나타난 시부모란 사람들은 그런 저의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난 목적은 단 하나, 남편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시부모 또한 남편의 법적 상속인이니까요. 남편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별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전셋집, 약간의 예금과 사고로 인해 받은 보험금이 전부였는데 적은 돈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돈도 아니었는데 연락 한 번 안 하고 아쉬울 것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유산 상속 절차에만 관심을 갖더라고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배우자인 제가 전체 재산의 5분의 3, 시부모는 각각 5분의 1씩의 지분이 있는 거라고 하던데 시부모, 특히 시모는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는 것인지 아주 거세게 저를 몰아세웠어요. 기가 막혀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아니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너만 살고 내 아들, 내 손녀가 다 죽은 거냐?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넌 살았지 않니? 다친 것도 그리 심각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너 이 상황에서도 유산 상속 그거 받겠다고 할 참이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 네가 무슨 염치로 내 아들 유산을 상속받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상속 같은 거 생각할 여유가 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안 받으시더니 장례식 참석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이제와 하시는 말씀이 유산 얘긴가요? 너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뭐가 됐든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네요.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얘기는 끝내야지. 두말할 것도 없고 유산 상속 포기해라. 오늘 내가 그 확답을 받으러 왔어. 상속 포기라뇨? 법적으로 제 과실이 아니라고 나왔고. 얘 좀 봐. 법적으로 뭐가 어째? 그래서 남편 자식 다 잡아먹고 그래 그 유산 꼭 받아 챙기겠다는 거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남편 유산을 상속받는 데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시끄럽고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고 내 아들, 내 손녀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는 게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깟 돈 몇 푼 포기하는 걸로 그제 갚는다고 생각해라. 시몬은 지속적이고도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며 가스라이팅을 했고 저는 제 감정과 판단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상속을 받아도 되는 걸까? 나 때문에 남편과 딸이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시모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에도 지칠 대로 지치고 질린 저는 그렇게 상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상속만 포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지도 몰라요. 이미 제게는 재산도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산 목숨 어찌하진 못하고 저도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 했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폐인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의 상속 포기가 시모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다시 시모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와 싸워 정당한 제 권리를 찾을 순 있을지 몰라도 그 일을 겪으며 다시 그 끔찍했던 사고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겨우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의지를 갖기 시작했는데 제 권리 찾자고 나선다면 시모는 더욱 거세게 저를 몰아세울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취직해 들어갔죠. 시골이긴 해도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시설도 꽤 괜찮은 곳이라 병원비도 비싼 편이고 형편이 괜찮은 노인들이 많았어요. 간호사나 간병인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분들도 많았고 찾아오는 자식들이 이것저것 챙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 유난히 허름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간호사나 간병인들도 무시할 정도였는데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으로 전 재산 요양병원비에 다 쏟아 넣었다고 그 돈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시기나 하면 다행이란 소리까지 할 정도였어요. 다른 분들처럼 용돈 같은 걸 챙겨주진 못하셔도 정당하게 병원비 내고 입원해 계신 분인데 다들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제가 더 잘해드렸죠. 간호사들이 환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누구보다 민감한 줄 아니겠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들이 더 많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직업정신이라고는 없는 이런 간호사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같은 간호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간호사들 욕먹게 하는 것도 싫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저는 더 잘해야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외에는 그 할머니를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 어쩌다 전담 비슷하게 되어버려서 할머니를 더 가깝게 자주 뵙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할머니 살아오신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할머니도 가족이라고는 하나 없는 혼자라고 하셔서 더 마음이 갔고 성심을 다해 대했어요. 저도 마음 나눌 가족이라고는 없는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할머니의 모습이 제 미래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남일 같지 않단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박 간호사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뭐라고 해야 할지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려.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제 일이에요. 박 간호사도 다 알잖아. 이 병원 누구도 나 같은 사람한테 박 간호사처럼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박 간호사는 참 고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 없는 거려.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고마워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씀은 그만하셔도 되세요. 그렇구만.
박간호사도 혼자인 사람이라니. 하긴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게 이상하다 하긴 했지. 네, 서울에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공기도 좋고 병원 시설도 좋고 저한테 꼭 맞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고마워요. 아이고, 또 그러시네. 정말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나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아이, 무슨. 이렇게 가끔 말동무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게요. 살아오신 이야기 듣는 거 참 좋아요. 저한텐 그런 이야기 해주실 어른이 안 계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줘요. 나 살아온 이야기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박간호사랑 같이라면 얼마든지 좋아. 고마워요. 언제나 쓸쓸함을 머금고 있는 듯한 할머니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만큼은 웃기도 많이 웃으시고 활력을 되찾으시는 것 같아서 시간 날 때마다 일부러 찾아가서 살펴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저의 외로움도 나눴던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나이트 근무였던 제가 병실을 돌아보던 중 깨어있는 할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깨어 계세요? 잠이 안 오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요즘 부쩍 기력도 없어 하시고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박간호사, 잠시만 이리 와봐요. 이거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걸로 내가 은혜 갚는 거라고 생각해줘요. 이렇게라도 갖고 가고 싶어. 할머니도 참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열쇠 하나를 건네주셨는데 무슨 열쇠인지도 알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열쇠더라고요. 대체 무슨 열쇠인지라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 한마디 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다음날 기력을 좀 차리시면 여쭤봐야지 하고 조용히 잠자리를 받으려고 나왔죠. 그런데 그 새벽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긴 하셨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제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황망한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열쇠는 대체 무슨 열쇠였던 걸까요? 할머니 병실엔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따로 집도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유족도 없는 할머니의 유품은 병원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 어디에도 열쇠로 열 수 있는 것 같은 물건은 없었어요. 어디 적어놓으신 게 있진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노트나 책 같은 것들도 다 봤는데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열쇠의 존재를 잊어가던 중 원장님 호출로 원장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낡은 금고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원장실 책상 구석에 버려진 듯 방치된 것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아주 낡은 금고로 요즘 누가 저런 걸 쓰나 싶은 물건이었고 원장님조차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걸 아시긴 하시는지 그냥 그렇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랬기에 제 눈엔 더 그 물건이 두드러지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순간 할머니가 주신 열쇠가 떠올려졌거든요. 뜬금없이 원장실에 있는 금고를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실지 몰라도 저절로 그렇게 연상이 됐어요. 무슨 열쇠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가 잊고 있었던 그 열쇠는 금고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고 또 어찌되었거나 병원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던 것이니 어쩌면 할머니가 주신 그 열쇠가 그 금고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금고의 열쇠가 확실하다고 확신했던 건 아니고 저도 그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긴 해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신 열쇠로 금고를 여는 시도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원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다 하기도 그런 거예요. 괜히 그 금고 열쇠가 아니면 저만 실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막상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럴 자신이 안 생겼어요. 생각다 못해 나이트 근무 중에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열어볼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원장실에는 귀중품이라고는 없는지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보안 시스템도 없고 문도 잘 안 잠그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한밤중에 원장실에 잠깐 들어가 금고에 열쇠를 넣고 돌려보는 것쯤은 일도 아닌 거였죠.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한밤중에 원장실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떨리긴 하는지 조용한 가운데 제 심장 뛰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근두근하면서 그 낡은 금고 앞에 섰어요. 원장님도 존재를 잊었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 금고에 할머니가 주신 열쇠를 넣었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도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막상 열쇠를 넣고 돌렸는데 금고문을 열어보려니 더 떨리더라고요. 심장을 부여잡고 금고문을 열었는데 그 안엔 상상도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 뭐예요? 금고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에선 그 물건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 가족들 눈에도 익숙할 것 같은 그 물건은 작은 인형이에요. 원장님이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 물건인 그 인형이 왜 그곳에? 원장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이 바로 원장실 금고 안에 있었다니요. 금고 안엔 인형 외에도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받는 사람의 이름에 원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현상금이고 뭐고 간에 원장실에 몰래 들어와서 원장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봤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장님이 그토록 찾고 있는 물건과 원장님에게 남겨진 편지까지 본 마당에 그 모든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없었죠. 그렇잖아요? 분명 뭔가 중요한 물건일 것이고 또 아마도 할머니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 편지 또한 원장님께 전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다음날 원장님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인형과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원장은 그 인형을 보더니 제 말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그야말로 오열이었습니다. 50도 넘은 원장이 어린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이어 편지를 읽던 원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편지를 다 읽은 원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박 간호사,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병원 환자분이 이 열쇠를 박 간호사에게 남겼다는 거죠. 그분이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셨나요? 네, 다른 말씀은 특별히. 사실 저도 이 열쇠가 뭔지 정도는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마디 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더 여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그날 바로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랬군요. 그분이 박 간호사에게 이런 걸 남기셨을 정도라면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을 것 같은데 평소엔 어떠셨어요? 외로운 분이셨죠. 찾아오는 가족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고생하셨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여기 입원해 계시는 게 좋다고 하시던가요? 네. 가족이 전혀 없으니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형편이 넉넉한 분 같지도 않았는데 평생 노후 생각하며 돈을 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던 거군요. 내가 조금 더 돌봐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곳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셨는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진료를 하실 일이 없으셨던 게 당연해요. 그런데 대체 그분이 어떻게 원장실에 있는 금고열쇠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원장님도 아는 분이셨어요? 나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 병원을 찾아오셨던 것 같네요. 열쇠를 준 할머니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던 원장님은 아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다시 말이 없으셨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했지만 닥달하듯 원장님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그 물건들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원장님 개인사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홀라당 원장실을 나오기도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가만히 원장님이 마음을 가다듬으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원장님이 제게 할머니와 원장님에게 얽힌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할머니가 저를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것만큼 제게도 그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인형은 우리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강도가 가져간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늘 안고 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난 기억도 못할 정도로 어린 아기였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강도라고요? 아니, 그보다 강도 사건으로 원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기를 싫어했으니 알 수가 없죠. 내가 아이였을 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 아버지가 그 강도와 몸싸움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강도는 잡지 못했나요? 수사를 통해서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못 잡았어요. 사망사건이었으니 당시 수사를 꽤 오래 진행했던 것 같은데 끝내 잡지 못했죠. 없어진 물건은 약간의 금품과 이 인형이었다고 해요. 저희 할머니가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것이라 인형이 없어진 걸 이상하게 생각한 할머니가 진술을 하셨고 강도를 잡기 위한 단서가 되는 물건으로 특정되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어쩐지 오래된 걸 떠나 예사 인형 같진 않더라니 특별한 인형이었군요. 그럼 원장님은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이 인형의 현상금까지 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인형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경찰도 포기한 그 강도를 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 인형을 보게 된 것도 병원 게시판에 늘 붙어 있었던 전단지에서였거든요. 그러니 병원 사람들에게 그 인형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거였어요. 원장님께서 평소 그 전단지 관리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전단지 종이가 색이 바래거나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그러면 바로 새 것으로 교체하셨고 늘 본인이 직접 게시판에 전단지를 게시하셨는데 영문을 모르는 병원 사람들은 그 인형이 꿈에 나올 것 같다고도 하고 대체 무슨 인형이기에 저렇게 애타게 찾는 거냐며 깨름직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50대의 원장이 어린아이용 인형을 찾고 있으니 어쩐지 이상해 보이긴 하잖아요. 저 역시 그 전단지 볼 때마다 의아하기도 하고 늘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할머니는 어떻게 그 인형을 갖고 계셨던 걸까요? 설마 그럼 그 할머니가 원장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강도란 말일까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은 제게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강도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을 판인데 그 할머니가 원장님의 생모였다는 겁니다.
원장님 조부모의 반대로 할머니는 결혼은커녕 원장님을 낳자마자 빼앗기고 말았대요. 할머니는 결혼은 못해도 상관없으니 아이만큼은 자기가 키우게 해달라고, 아이를 되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조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절망한 할머니는 원장님 아버지를 찾아가 부탁을 하려던 것이었는데 원장님 아버지마저 할머니를 외면하자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그러다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된 거죠. 할머니가 밀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원장님 아버지가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게 된 겁니다. 피를 보고 겁에 질린 할머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모는 그 상황에서 차마 어린아이인 원장님을 데려가진 못하고 원장님이 꼭 안고 있던 인형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어요. 그 인형과 함께 분실됐다던 금품은 원장님의 아버지가 원장님의 생모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다며 그 대가로 쥐어준 것이었죠. 할머니는 그 길로 쉼없이 멀리 도망쳤고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 숨어 살면서 한 번씩 서울에 와 원장님이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셨다곤 해요. 할머니가 남긴 편지엔 원장님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생모의 마음이 절절하게 남아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든 원장님의 생모인 그 할머니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원장님의 요양병원을 찾아와 입원했고, 그렇게라도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평생 돈을 모으셨다고 하니 말이에요. 아들이 병원장으로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긴 했으나 할머니는 원장님을 따로 만날 일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기껏해야 회진 도는 원장님과 간단한 몇 마디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을 텐데 할머니에겐 그런 것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진료를 받으러 원장실에 갈 일이 있었던 할머니는 원장실에서 그 금고를 보게 됐던 거예요. 그 금고는 원장님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원장님 조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같이 살던 시절 그 집에 있었던 금고로 열쇠를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님은 아버지의 물건이라 쉽게 버리진 못하고 집에 두기엔 너무 낡고 보기 싫은 물건이라 원장님 사모님이 제발 좀 버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진료실 구석에 뒀던 것인데 할머니에겐 추억이 가득한 물건이었으니 바로 눈에 띄었던 거죠. 할머니 역시 차마 열쇠를 버리지도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을 만큼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금고를 보는 순간 그곳에 할머니가 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들을 남길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모든 말들이 사실임을 입증해줄 물건인 그 인형과 함께 말입니다. 평생 원장님,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대신 평생 애지중지하며 품고 있었던 그 인형과 유설할 수 있을 마지막 편지 한 장을 넣어두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할머니가 원장님께 남긴 긴 편지에 적혀 있었고 할머니가 편지에 남기지 못한 할머니의 마음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깊은 감정으로 제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라는 것을 진작 그랬다면 이렇게 허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내 어머니셨다는 걸 이렇게 밝히시다니요. 직접 나서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원장님 앞에 나서는 게 저라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을 낳아주신 생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장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죄책감도 갖고 계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편지로 하실 말씀을 내게 생전에 직접 해주셨다면 나는 다 이해했을 겁니다. 어머니잖아요. 할머니 입장은 원장님과 달랐을 거예요. 사고 당시 바로 신고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셨던 것에 대한 죄책감도 너무 크셨을 것 같고요. 범죄자나 다름없는 몸으로 아들인 원장님 앞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생전에 한번 안아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할머니도 원장님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들여다보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 깊은 곳이 아려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그리워하던 아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아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몰래 금고에 인형과 편지를 넣어둔 할머니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그 열쇠를 원장님께 전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제게 그 열쇠를 주셨던 건 아마도 전단지에 적혀있는 현상금을 선물처럼 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게 그 열쇠를 주시면서도 은혜를 갚고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할머니도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그 전단지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셨을 테니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저도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원장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자기 생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모가 원장님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시기도 했고 말할 수 없는 허망함으로 후유증을 앓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정심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게 전단지에 적혀있는 금액을 살해하겠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원장님. 전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돈을 저에게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님 박 간호사가 그 돈을 받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열쇠를 주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 또한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 공도 없이 제가 그 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곁에서 외롭지 않게 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그 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 간호사는요. 할머니가 제게 그 열쇠를 주셨던 마음도 또 원장님이 제게 어머니인 할머니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이해할 순 있었지만 과연 제가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진 마지막까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사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할머니의 뜻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돈을 의미 있게 쓰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계속 그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사정이 딱한 노인들을 돕는데 그 돈을 쓸 생각입니다. 저희 병원에 아무리 형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다 받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또 돌아가신 그 할머니처럼 도움받을 곳도 없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한 월간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을 계속 깎아먹으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근처 시내에 적당한 부동산을 구입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좋은 일에 꾸준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남편과 딸 죽고 나서 무언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려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뭔가 제게도 할 일이 생겼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힘이 생긴 것 같거든요.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건 돈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더불어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스스로 죄인이라 규정짓고 숨어 살지 않고 차라리 당당하게 나서서 처벌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를 너무 이해하지만 원장님 말처럼 그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원장님이 할머니를 생모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생전에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던 건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더라면 살아생전에도 충분히 아들에게 이해를 받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남편과 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남편 자식 다 잡아먹은 년이란 시모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울리는 것 같지만 남편에게 애정도 없던 계모가 돈에 욕심내어 한 말에 제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할머니의 일을 겪으며 제가 새롭게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을 응원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할머니도 어쩌면 할머니 잘못이 아니란 말을 듣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저도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게 일어난 불행, 그 일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떳떳해지며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응원을 받으며 용기를 내고 싶어요. 이렇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제게 그런 용기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